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일요일 새벽 진행책입니다. 이 뒷배경이 제가 이번에 떠나보낸 제 아이 풀애와 많이 그렸던 풀밭입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 양강구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선 7개월 전인데 지각 변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대선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변화무 상함을 보여줄 것도 같습니다. 끝내 친문적자가 등장하지 않은 권력의 선택은 아직도 안개 속이라는 게 정직한 평가일 것입니다. 친문의 범주 속에 이낙연이 있지만 최근엔 비문인 이재명이 노무현 탄핵에 이낙연이 가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직접 공격함으로써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반면 이재명은 여전히 도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재명은 공정과 성장을 내세우며 보수 우파 진영까지 세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나마 이 기본소득 같은 좌파 포퓰리즘을 추구하면서 외연 확장의 한계가 드러난 걸 다행이라고 할까요? 반문을 비롯한 보수 우파의 선택은 더욱 어지럽습니다. 이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반문의 유일 후보였으나 지금은 그 색이 많이 퇴색했습니다. 보수를 괴멸시킨 당사자라는 이력으로 인해 반문만으로는 보수 우파의 지지를 얻기에 역부족인 게 드러나고 있는 데다가 그 자신이 좌우를 넘나드는 행보를 보인 탓입니다. 거기에다 이재명과는 결이 다르지만 그 역시 가족 문제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권력의 각을 세워 대중의 신망을 얻은 또 한 사람 최재형은 국민의힘에 곧장 입당하여 새 분력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선은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인물뿐 아니라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체크리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인프만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동연은 아마도 경제정책으로 승부를 벌여야 하겠지만 그 역시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윤석열, 이재명 양강구도가 흔들리면서 진보 좌파 쪽에서는 이낙연이 치고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보수 우파는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김동연 등 추격자는 많지만 두각을 나타내는 분이 없습니다. 이 레이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양강이 무너져 윤석열과 이재명은 결국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로 끝날까요? 아니면 이 레이스의 주인공으로서 끝까지 완주하여 주인공이 될까요? 최근 여러 여론조사 결과 재밌는 추론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물론 윤석열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만큼 이낙연의 지지도가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석은 이재명은 불안하다는 진보 좌파와 호남의 분위기가 이낙연에게 다시 기우는 것뿐 아니라 과거 이낙연 지지에서 윤석열 지지로 갔던 지지세가 다시 이낙연에게로 돌아간 걸 의미합니다. 윤석열 역시 처가리스크 등 여러 잡음에 시달리면서 변화를 구하는 중도층에 돌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선은 레이스에서 이탈이 불가능한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재명과 이낙연의 싸움으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페이스메이커였다는 평가를 받게 될까요? 보수 우파로서는 두 사람이 박빙의 싸움을 치른다면 컨벤션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 부담스럽습니다. 총체적 실정을 거듭했는데도 문 대통령은 편가르기와 금권 정치로 여전히 40% 내외 국정 지지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지는 민주당 경선의 컨벤션 효과는 보수 우파가 다음 대선을 결코 낙관할 수 없게 하는 요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수 우파 후보는 어떤가요? 국민의힘 밖의 윤이 국민의힘 안을 흔든다. 이 요즘 돌아가는 국민의힘 풍경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중적 흡인력을 지닌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약점이 대선을 불과 7개월 남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반문의 중심으로 대중적 인기를 몰아왔던 윤석열 때문입니다. 그는 보수 우파 후보이기보다는 탈이념의 반문 후보가 되는 쪽이 승산이 더 높다고 보았은지 대선 출마 선언 후에도 국민의힘 입당 대신에 당박 행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거기엔 어차피 차기 대선은 친문 대 반문의 대회전이 될 것이고 따라서 국민의힘에 급하게 입당하지 않아도 결국엔 자신이 그 유일한 반문 후보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또 그와 보수층 사이에는 그가 전 정권의 주요 인사들을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감옥에 보내면서 결과적으로 문 정부 출범 1등 공신이라는 원초적 감정의 간극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아내 김건희와 장모 최 씨를 둘러싼 여러 잡음에 시달리면서 지지도가 하향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 장사가 없는 것일까요? 윤석열을 둘러싼 엑스파일 논란은 처음에 누군가의 네거티브 전략으로만 보였는데 나쁜 소문은 하룻밤에 천리를 간다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이제 윤석열이 어두운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아직까지 유일 반문주자입니다. 그를 제외한 보수 우파의 나머지 후보군은 모두 지지도가 5% 미만에 그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직까지 국민의힘의 윤석열의 필적할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재형이 입당했지만 그는 아직까지는 성인군자 이미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야당 투사로서의 면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홍준표, 유승민 등 기존의 후보들은 검증받은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동안 보여온 자신들의 단점을 아직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입니다. 이준석의 등장은 당에 참신함을 더했지만 대선 전국에 청년 당대표가 출연했다는 컨벤션 효과는 이제 수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언론은 허니문 기간을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 민주당 송영길과 만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합의를 한 뒤에 그는 당내 인사는 물론 언론으로부터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의 출연을 응원하고 환호하던 보수 언론이 그를 보수 진영의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준석은 8월에는 버스가 출발한다며 야권 후보들이 총집계를 해서 국민의힘이 야권 대선 주자들의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당장 윤석열 입당이 좌초되고 안철수의 국민의당과의 합당도 지지부진합니다. 그 바람에 자칫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도토리 키를 재는 하계회 수준으로 전락할 처지가 됐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당장 국민의힘이 두 쪽으로 쪼개지게 생겼습니다. 먼저 총을 쏜 쪽은 이준석입니다. 아마도 그는 윤석열과 안철수를 포함해 10용이든 20용이든 모두 국민의힘 안에서 예선을 치른다면, 그래서 야권 단일 후보만 만들어낸다면 정권 탈환은 여반장이라는 판단을 했던 듯 합니다. 너무 쉽게 판단한 것이죠. 다급해진 이준석은 20일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 추세를 두고 위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라디오에 나가 윤석열의 행보를 두고 여의도 정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과거 정치에 미숙했을 때 했던 판단과 아주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다. 솔직히 야당 대표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세 번의 선거에서 낙선한 영선의 청년 정치인이 당 대표가 되었다고 해서 유력 대선 주자들을 정치에 미숙하다고 하면 누가 쉽게 납득하겠습니까? 거기에다 그는 여의도 정치가 무슨 대단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가 한 말은 사실 다들 윤석열을 우려하면서 한 생각이었습니다. 광주에 가서는 전향적 발언을 했지만 직후에 대구에 가선 대구 정서에 부합하는 발언을 했다.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이지만 여의도 정치 문법에 벗어났다는 지적입니다. 그러자 윤석열은 20일 오후 여의도 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느냐. 그는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사하는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국민들이 가리키는 길 그대로 걸어가겠다. 막상 이준석의 말에 반발한 쪽은 당내 친윤 의원들입니다. 모두 중진들이죠. 먼저 윤석열과 공조라는 지역적 뿌리가 같은 정진석의 움직임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준석이 지지율 30%인 윤석열을 비빔밥의 당근으로 폄하한다. 윤석열이 빠진 11%로 무슨 흥행이 된다고 8월 경선버스 출발을 반복해 말하느냐. 즉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뺐습니다. 이 정진석의 말 중에 11%는 당내 여타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를 합한 숫자입니다. 비빔밥의 당근 얘기는 이준석이 국민의힘이 우파 후보들이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면서 들고 나왔던 이 비빔밥론의 근거한 말인데, 윤석열은 차기 주자 중에 독보적 1위이니 후보 중에 하나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비빔밥 재료 중에 하나로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 정권 교체의 깃발이 사라지면 뭘 가지고 대선을 치를 것이냐. 윤석열의 친구 권성동도 이 이준석에게 따졌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을 위험하다고 평하는 것은 정치평론가나 여당 인사가 할 말이다. 장제원도 이준석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이준석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당 중진들이 그토록 말조심을 당부했건만 속이에 경을 잃는 것이냐. 그러자 이준석이 반격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당 중진 친윤파의 분파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친윤 인사들이 선을 넘었다면서 저격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당박주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야 한다느니 모셔와 꽃가마를 태워야 한다느니 하는 주장에 선명하게 반대한다. 선명하게 반대한다. 글쎄요. 누군가가 당대표실에 찾아가 이준석에게 윤석열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야 한다고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러자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6월 29일 윤석열 출정식에 참가한 의원이 24명이니 이미 윤곽은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동료 의원을 상대로 윤석열 지지 연판장에 서명을 받는 거사를 꾸미는 겁니다. 일종의 당 쪼개기인데 윤석열이 당을 무혈집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친윤계 인사의 말이 이렇습니다. 의원 40명에서 50명 정도가 동참하면 이준석과 최근 입당한 최재형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견제하는 것이 아니고 무력화시키는 거죠. 참 대단한 정치력입니다. 계파 정치를 넘어 차기 권력 앞에 줄 서는 이런 태도가 보수 정권을 무너지게 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 걸까요? 그들이 그러는 것은 왜일까요? 윤석열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1등 공신으로 국민의힘 안에서 굳이 따지자면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등 과거 바른정당의 탄핵파들과 가까워야 할 터인데 왜 윤석열은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자 입당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걸까요? 그것은 이준석이 자기의 뿌리인 유승민 등과 매우 가깝다. 그래서 입당하면 결국 경선에서 패배할 공산이 커진다는 의심에 근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타 국민의힘 주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윤석열이 당 밖에서 계속 반문의 주자로 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긴들 도토리 키재기로 말짱 돌무기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대표적 당내 주자 홍준표의 말입니다. 한마음으로 당대표를 도와 정권 탈환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솔직히 말해 이준석이 윤석열을 두고 판단이 미숙하다고 공격한 것은 아주 지나쳤습니다. 그 말은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 없는 이유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말 판단이 미숙한 사람은 이준석입니다. 아니면 윤석열이 입당을 막고 국민의힘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로서 승부하겠다는 고단수의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꽃가마를 태워줄 수는 없다는 도전적인 발언에 그런 뉘앙스가 풍겼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진석, 권성동을 비롯한 친윤 의원들이 바보가 된 셈입니다. 사실 그들도 바보나 할 소리를 했으니 말입니다. 4.7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요인 단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윤석열이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정진석입니다. 정진석은 윤석열만이 정권교체의 깃발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4.7 서울 부산시장 선거는 윤석열 때문에 승리한 겁니까?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건 국민을 오도가는 것입니다. 정진석은 이준석을 두고 정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재치문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지만 제가 지난 30년 정치를 분석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다선 정치인 대부분은 재치문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대중과 유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재치문답도 질문의 핵심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결국 이런 내부 분열은 보수 우파가 다시 패퇴할 수 있다는 암울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한두 문제만 더 짧게 코멘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모처럼 야당 대표다운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23일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도시근로자가 열심히 평생 일해서 대출금 갚아서 마련한 주택이 대통령 잘못 만나서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 대상인가? 그러면서 그렇게해서 나누어준다는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야당 대표의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을 강행했습니다. 이 언론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말입니다. 방심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입니다. 야당과 언론은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방심위원은 총 9명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정윤주 위촉에 반발해서 야당 목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윤주는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출신인데 노무현 정부 때 KBS 사장으로 재임하며 친정부 성향 프로그램을 방영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탄핵 때는 촛불 시위를 KBS가 안내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는 2002년 한겨레 논술 주간 때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는 걸 비판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 아들은 미국 국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박대출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정윤주 카드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완결판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방심위를 정권 방탄위원으로 만들겠다는 흑심이라며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편향된 언론관을 가진 인물을 방심위원장에 앉힌 것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을 편향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이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 종료 5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임했습니다. 조혜주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게 되는 내년 1월에는 대선을 앞둔 시점이죠.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새 상임위원을 임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찍 교체한 것입니다. 당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 임기가 3년이니 새 인물이 임명되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다음 총선까지 선관위를 장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관위 주요 보직에 친정권 인사를 포진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조혜주는 2년 반 전 임명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 캠프 특보 출신이 밝히자 정치적 중립성이 논란이 됐습니다. 정말 문 정부의 인사는 무슨 비판에도 끄떡없는 후안무치 인사입니다. 과연 자중질환에 빠진 보수 우파는 이처럼 후안무치한 권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